시대의 괴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느 한순간 태어나는 걸까요? 혹은 평범한 집의 방문 뒤에서 조용히 길러지는 걸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은 13살 소년이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수사물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에요. 괴물이 된 아이의 이야기이자 그 아이를 만들어낸 평범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집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춰진 단면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 이야기는 소년이 아닌 그 아빠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줄곧 말하는 한 남자 말이죠. 드라마는 에디 밀러의 집문을 무장경찰들이 쾅 부수고 들어가면서 시작합니다. 아내는 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며 위층에 두 아이가 있다고 말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엄마와 달리 아빠 에디는 자신이 아무 짓도 안 했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백부터 주장하게 되는 걸까요? 1화 후반부를 보면 에디는 변호사에게 난 좋은 아빠예요 라고 말해요. 4화에서는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았다고 맹세합니다. 아이들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다고요. 여기서 에디가 말하는 폭력은 손을 대는 일입니다. 정서적, 언어적 폭력은 외면하거나 아예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상처는 손끝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은 아빠라고 말하기 직전엔 어떤 모습이었나요? 차에 강간범이라고 쓰인 낙서를 발견했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다 결국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욕하며 던져버렸어요. 아내와 딸에게도 분노를 표현했고 억지로 철물점에 데려갔었죠. 구매한 페인트를 그 자리에서 차에 쏟아붓고 경비원이 주차장 바닥을 청소해야 한다고 하자 욕을 퍼붓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아빠인가 봐요. 가족들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아서겠죠? 여러분 근데 그 자전거 탄 아이가 애덤에게 쓰레기 던지면서 돈 내놓으라던 자식입니다. 인과응보가 그려지긴 했네요. 3화에서 제이미는 상담사에게 아빠는 다정하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대신 화는 낸다고 해요. 아빠가 분에 못 이겨 창고를 부순 적까지 있는데 우리 모두 화내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해요. 그러곤 아빠를 위해 변명합니다. 그냥 아빠 혼자 화가 난 거였고 엄마를 때린 적은 없다고요. 이 가정 안에서 폭력적인 분출은 폭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인 거죠. 베스컴 형사가 동료에게 아빠 에디가 괜찮은 사람 같냐고 물으면서 예전에 맡았던 비슷한 사건 얘기를 해요. 그 아빠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사건인지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아동학대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나 형사가 그 사건에 묻더라도 가해자가 부모라면 혹은 학대가 은밀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파악하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에디의 행동에 학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학대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장면도 하나 있었어요. 에디가 차에 강간범이라는 낙서를 발견하자 아내에게 경찰에 전화하라고 말해요. 통화 상대인 경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아내의 대답은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걸 제가 정해요? 제이미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에디일 수도 있죠. 제이미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저도 아무 의심 없이 그 낙서가 제이미를 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에디의 이름이 언급될까요? 드라마는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테이크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상 장면도 없고 우리가 보는 건 그저 하루의 흐름뿐이죠. 하지만 단 한 줄도 그냥 써진 대사가 없는 드라마임을 감안하면 에디에 대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에디가 위험해 보여요. 그가 주먹을 쥐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는 믿음이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꼭 똑같은 방식으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다른 양상으로 엉뚱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죠. 걔 몸을 어디든 만질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웬만한 남자애들은 다 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낫죠. 제이미 밀러는 동급생 KT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상담사에게 다른 애들은 KT 몸을 만졌을 거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으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이미가 말하는 더 나음은 덜 나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건 에디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에디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아빠라고 믿었고, 제이미는 두려워하는 소녀의 몸을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신이 칼을 들고 서 있더라도요. 우리는 결국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처음부터 줄곧 말해와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요. 마치 그 자리에서 잘못이 아니라 덜 나쁨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요. 이 가족에게 좋은 사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제이미는 폭력을 내면화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여성 혐오가 있었습니다. 그 태도도 아빠에게 배웠을까요? 1화에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장면이 있습니다. 에디가 여자 경찰에게 love라고 부르는 장면이에요. 살해 증거를 찾기 위해 빨랫감을 뒤적이는 경찰에게 There's nothing in there, love라고 말하는데 한국어 자막엔 love가 빠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love는 영국 북부 등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수색영장을 들고 들어온 경찰에게 그런 단어를 쓴다? 그게 아무리 무의식적인 말버릇이라 해도 문제고 의도된 표현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에디의 모습은 제이미가 상담사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상담 중 자신이 통제당한다고 느끼거나 함정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욕을 퍼붓고 컵과 의자를 던지며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런 순간 제이미를 멈추게 한 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 보안 요원이었어요. 제이미는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 아저씨 방식이 훨씬 쉬웠어요. 그는 그 상담사가 더 친절하거나 더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쉬웠다고 했죠. 그녀와 있을 때 관찰당하고 도전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빠르게 습득하고 쉽게 자기화합니다. 부모의 말은 듣지 않으면서도 행동은 그대로 흡수하죠. 제이미는 에디가 만들어 온 구조를 따라했을 수 있어요. 여성이 아래에 있을 때 편하다고 느끼는 감각,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껴지는 위치. 그래서 그는 상담사가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이라고 혼동했을 때 얼굴이 빨개졌다면 비웃고 자신이 소리쳤을 때 무서웠는지 13살한테 겁먹는 게 쪽팔리지 않은지 집요하게 묻습니다. 상황을 위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그에게 안정감이었던 거죠. 물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제이미는 또래 문화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배우고 내면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집을 떠나 13살 소년이 살아가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인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의 줄임말입니다. 즉 누군가와 관계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단어는 원래 1990년대 외로움을 공유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져요. 여자들이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원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됐어요. 그곳엔 분노와 수치심이 있고 서로를 증폭시키는 밈과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어는 이제 13살 아이들에게도 도달합니다. 그들의 언어 중 하나는 80대 20 법칙입니다. 여자의 80%가 20%의 남자에게만 끌린다는 뜻인데요. 만약 남성 상위 20%에 들지 않는다면 You're invisible. 인셀 커뮤니티에서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3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하기, 속이기. 자기 자신을 숨기고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이미의 경우에도 이런 행동을 했죠. 제이미는 KT가 납작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KT의 사진을 유포한 피셋이라는 아이가 등신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진을 유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도 사진은 안 보내게 될 거다. 스냅챗에 사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여자애들한테 더 많은 사진을 받아놨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진 유포 같은 상황을 가해로 느끼지 않아요. 제이미한텐 기회가 됐죠. 어떻게 행동했죠? 모든 사람들이 KT를 놀리고 걸레라고 부를 때 자기는 피제 대신 사과하고 위로했죠. 왜? 그런 약한 상태일 때 자기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러고는 똑똑하지 않아요? 라고 되물어요. KT의 수치심을 관계의 전환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인셀이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를 포기해라.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비자발적 독신에서 B를 빼는 거죠. 그런데 제이미는 연애를 하고 싶던 아이였어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복수해라. 그 복수를 외부에 퍼붓고 자신을 거절한 세상을 공격해라. 제이미가 KT에게 유원지에 가자고 하자 KT가 난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서 거절하잖아요. 내 가슴 사진도 다 봤을 거고 나의 수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KT는 제이미의 서사를 따라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이미에게 인셀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인셀이란 단어 없이 이모티콘들로요. 제이미는 가슴 사진을 보고 좋아했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납작하다고 평가했고 상대가 약해졌을 때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KT가 자신을 인셀이라고 하는 것에 분노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년이고 내가 죽여야 했지만 그냥 데이트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해요. 그날 밤 몸을 만지지도 않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제이미가 KT를 죽였다는 걸. 인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실제 현실의 폭력 범죄와 테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1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엘리엇 로저는 6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시킨 뒤 자살했습니다. 범행 전 올린 유튜브 영상과 자서전적 선언문에서 자신이 여자에게 무시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토로했고 엘리엇 로저는 인셀 이념의 상징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마치 순교자 취급을 받으면서요. 10명을 살해하고 16명을 부상시킨 2018년 알렉 미나시안의 토론토 벤 테러는 인셀 테러라는 개념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된 사건입니다. 그는 범행 전 SNS에 인셀 반란이 시작된다면서 엘리엇 로저를 슈프림 젠틀맨이라고 칭하며 존경을 표했어요. 이번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제이미의 입을 통해 설명된 KT가 전부예요. 드라마는 이 점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화 마지막에서 프랭크 경찰은 이렇게 말해요. 언제나 가해자가 앞에 오죠.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 우린 사건 전반에 걸쳐 제이미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KT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이미가 중요하죠. 모두 KT는 기억 못하고 제이미를 기억할 거예요. 난 그게 짜증나요. 그게 날 화나게 해요. 마치 드라마를 보고 제이미를 기억할 사람들에게 KT를 기억하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스컴 형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틀렸어. 우리는 KT를 위해 여기 왔어. 그 부모님을 위해 왔어. 우린 답을 찾으러 온 거야.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우리 일이야. 오늘 저도 에디와 제이미 그리고 또 다른 사회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건 제이미나 가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닌 또 다른 KT를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온라인 세계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주변을 다시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사건은 저녁 10시 13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제이미가 그날 몇 시에 귀가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제이미는 노코멘트라고 하고 아버지 에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에디도 집에 없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듯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 나갔던 겁니다. 에디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선택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아이 곁을 비운 시간이 됐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채웠습니다. 제이미 국선 변호사가 경찰에게 언론 통제권이냐고 물었던 부분 기억하시나요? 핸드폰으로 보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고요. 그때 형사가 아직 피해자 가족을 찾는 중이라고 아빠를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KT 엄마는 자정쯤에 이미 만났어요. 1화 마지막 장면에서 베스컴 형사가 제이미에게 KT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냐고 묻잖아요. 자기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오는 어머니와 얘기해야 됐다고 했죠. KT 사망 시간이 10시쯤이고 경찰이 상황 파악 후 집에 간 게 자정쯤이었어요. 가해자 제이미는 아침 6시 15분에 체포됐고 국선 변호사까지 왔는데 KT 아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 있는 걸까요? 가해자를 찾는 것보다 피해자의 보호자를 찾는데 더 오래 걸려요.
여기서도 드라마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지만 공백과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T의 친구 제이드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제이드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가 내가 몇 시에 올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셔서 학교에서 면담이 이뤄져요. 이 아이들 13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귀가 시간을 몰라요. 심지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을 때인데도요. 그리고는 제이드가 라이언을 때리고 밟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렀다니까 걱정하기 시작해요. 엄마가 회사에서 나와야 해서 화낼 거라고요. 선생님이 제이드한테 오늘은 학교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이드는 자신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고 말하면서 엄마는 엄마 없을 때 내가 집에 있는 거 싫어한다고 말해요. 내 집도 아니고 엄마 집이에요. 원테이크다 보니 그 부모들의 얼굴이나 집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들 같아요. 제이드의 엄마도 회사에서 나오기가 힘든 사람인 거잖아요. 어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바쁘고 그 바쁨이 아이들에겐 나쁨이 됐어요. 아이들은 혼자서 세계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이미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1화에서 변호사에게 역사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대답해요. 역사 선생님 말릭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사 선생님이자 담임이기까지 했던 말릭은 마치 제이미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처럼 말했어요. 베스컴 형사가 안 좋은 징후 같은 게 있었냐고 물으니 말릭은 전 그냥 담임이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형사가 당신은 선생님이죠 라고 하니까 역사를 가르치는데 제이미를 자주 보진 못한다고, 이 애들은 통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뭘 어쩌겠냐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무심함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공백 같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예산 삭감을 겪었습니다. 학교 예산은 줄었고 교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해요. 2023년 한 해에만 4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철물점에서 만난 직원은 또 어떤가요? 에디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봤다고 하죠.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가족의 사진도 온라인에 다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발표한 자상 위치를 보고 제이미는 누명을 썼다고, 경찰이 다 지어낸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자의 사진도 봤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조언이 좋은 변호사를 구해라,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니 크라우드 펀딩을 해라 인데요. 그가 말하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또 다른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 베스컴인데요. 1화의 시작은 베스컴이 아들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또 배가 아파서 학교에 안 가면 안 되냐는 애덤에게 답장을 하지 않아요. 아내 트레이시가 알아서 학교에 보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화, 2화는 베스컴이 아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메시지만 전달할 뿐 대화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베스컴이 남긴 음성 메시지는 너희 반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아는 척 안 할게 라는 거였죠. 범행 도구인 부엌칼과 범행 동기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애덤과 다시 대화를 하게 돼요. 인셀이나 각종 이모지의 해석을 알려준 건 애덤이었어요. 빨간 약은 진실을 본다는 뜻이고 다이너마이트는 빨간 약이 터진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인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인셀인 걸 알아봤다 라는 뜻이죠. 100점 이모지는 80대 20 법칙 기억하시죠? 빨간 하트는 사랑, 보라색은 흥분돼, 노란색은 난 관심 있는데 넌, 주황색은 괜찮을 거야. 오늘날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에게 배운 언어로 세상을 읽지 않아요. 아들을 통해 어른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베스컴은 아버지로서의 나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이 인스타그램 일들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요.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래 얘기한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라고 해요. 에디처럼 직업적 특성 때문이겠죠.
보면 보호 공백뿐만이 아니라 두 부자에게 닮은 점이 많아요. 애덤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빠지고 싶어 했고, 제이미는 두통, 복통 등을 핑계로 자주 체육 시간에 빠졌어요. 애덤은 명백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제이미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어요. 두 아빠 모두 아이들이 어떤 학교 생활을 하는지 몰랐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다를 거예요. 베스컴이 아들이 사는 세계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 같은 동네를 공유하는 가족인 두 사람은 처음으로 프랑스어 수업에 대해 얘기하고 바비큐 소스에 마요네즈까지 올려주는 감자튀김을 먹으러 중국집에 가면서 한 공간을 더 공유하게 됩니다. 스티븐 그레이엄은 영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칼부림 사건들의 충격을 받아 그러한 폭력의 원인을 탐구하는 작품을 쓰고자 했어요. 그리고 여러 인터뷰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베스컴 형사처럼 아이에게 말을 한 번 더 걸고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게 이 장면이 보여주고 싶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레이엄은 이 문제를 단순히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계속 마음속에 남는 문장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아빠가 날 만들었다면 난 어떻게 그렇게 만든 거지? 라는 에디의 말입니다. 나를 학대한 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 나은 아버지가 되려 했던 내가 어떻게 살인자를 만들었을까 하는 에디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에디가 아주 사랑스러운 딸 리사를 보면서 한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라고 말하자 아내 맨다가 이렇게 답해요. 제이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두 문장은 제게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사랑과 폭력이, 보호와 방치가 어떻게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손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비난만을 남기지 않고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들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들 말이죠. 이 영상은 단지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에 공감해요. 케이티와 제이미 모두 저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다음 세대와 우리 사회에 대해 대화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제이미는 여러분께 어떤 단상을 남겼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